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온 학교 전담 경찰관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가해자 친구들이 난 장난이었어요, 난 친구들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 인격적 침해를 받고 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폭력에는 보통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이 있는데요. 그게 일단 신체폭력으로 보시면 폭행, 때리고, 밀치고, 꼬집고, 멱살 잡기 등 신체의 유용력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 때림으로써 그 상대의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고요. 감금은 화장실이나 창고에 아이들을 두고 못 나오게끔 막는 감금, 그 다음에 협박, 폭행 등 강제적으로 끌고 가거나 속여서 어떤 장소로 오게끔 만드는 약취 유인 등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은 명예훼손이 있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친구의 명예, 성격이나 능력에 대해서 훼손할 수 있는 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말을 하거나 허위, 거짓으로 말을 하든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은 닮은 사람 앞에서 친구를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이고요. 협박은 친구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욕을 하거나 겁을 주는 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SNS를 안 하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안 하더라도 카카오톡은 무조건 아이들 다 하잖아요. 거기도 카카오톡도 한 SNS의 공간으로서 아이들이 어떤 걸 보내고 싶을 때 하나를 쓰고 엔터만 누르면은 온 아이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친구가 내 사진을 올렸어요. 엽사를 올린 거. 근데 그걸 삭제해달라고 나 싫다고 해서 삭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을 본 어떤 다른 친구가 캡처해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럼 이 친구는 난 분명히 삭제된 줄 알았는데 페이스북에서도 보이고 계속 내 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계속 2차 피해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을 잘 쉽게 읽을 수도 없고 공간이라는 제약도 없고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손가락 하나의 버튼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괴롭고 무서운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다 아우르는 말이고요.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하는 행위나 태양에 따라서 범죄가 다 달라져요. 그리고 엠번방 사건 이후로 그 SNS,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또 따로 빠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형법상의 성폭력의 죄명이고요. 성폭력 특례법이라고 있고 카메라 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또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고서 벌을 받았어요. 그럼 벌을 받고서 너 왜 물건 훔쳤어? 라고 하면 끝이지만 성폭력은 내가 성폭력을 저지르고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도 사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대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편으로 신상정보 알림이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상정보 등록인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내 사진, 내 주소, 내 연락처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사를 했어요. 그럼 이사한 대로 주소지를 변경해야 돼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만큼 성범죄는
내가 저지르고 나서 나의 얼굴과 내 주소, 내 연락처를 경찰서에 등록하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도 있고요. 이 성범죄자가 다시 또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보호관찰도 받게 됩니다. 또 약물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되게 뭐 가볍게 재밌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볼 성범죄는 중대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과 뭐 장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대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지도들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그 사실 하나 자체로 평생 사실을 간직하고 지내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가해자는 잊고 지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흔히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계속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때렸다고 단순히 잊혀지고 지금 그러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기 두 개의 기사를 보시면 가장 유명한 걸그룹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이 데뷔하자마자 주목을 이끌었어요. 물론 실력도 있지만 저 사람이 학창 시절에 음주나 뭐 흡연 이런 단순 비행의 문제도 있었지만 학창 시절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렸던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는 난 아이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년을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학교폭력이라는 가해자 이유로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배구 선수 잘 아시죠? 이 쌍둥이 배구 선수들도 국내에서도 알아주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최정상급 배구 선수들입니다. 이 쌍둥이 자매 선수들이 실력으로도 그렇지만 뭐 예능도 출연하시면서 한창 딱 인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학교폭력 가해자 기사가 떴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들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됐고요. 더 이상 우리 국내에서는 배구 리그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피해를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되게 막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데 가해자 또한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단순히 나 장난을 치고 괴롭혔는데 그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가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혹시 다 피해를 입었나? 혹시 가해자인가? 하는 판단으로 이제 예상 징후들이 있는데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을 느끼고 용돈이나 SNS의 그런 활용도가 갑자기 높아진다고 하는지 용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고 작은 조그만한 자극에도 굉장히 아이가 놀라고 단체 채팅방에서 혼자만 자꾸 따돌림 받고 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가기 싫어하고 이런 대표적인 징후들로 보실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관심 가셔서 보고 이런 징후들이 있으면은 밑에 117 학교폭력 예방 전화 신고센터가 있고요. 112 경찰 긴급 전화 아니면 제가 아까 제 번호라든지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폭력성과 충동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비행적인 활동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되면은 어떻게 사안 처리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초기에 일단은 신고 접수가 되면은 117이든 112든 학교폭력 선생님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폭력 이런 신고가 인지되고 접수가 되면은 무조건 신고를 접수하게 되어 있고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한테까지도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학부모님 그다음에 교육청장님께도 다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다치거나 이러면은 병원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 치료라든지 보복행위 금지에 대한 경고 조치 등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 분리에서 이 학교 폭력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사안 조사를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자체 전담 기구가 꾸려지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이 있는데요. 그게 학교장 자체적으로 종결이 되려면 일단 저 손가락 모양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진단서가 없고 재산적 피해가 즉각적으로 복구되고 지속성과 보복성이 없을 때 이 조건이 충족이 되고 또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의 동의가 있을 때 학교장 자체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동의가 없으면은 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 그 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가피해 학생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치가 어떻게 되냐?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심리상담이나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다음에 학급 교체,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조치를 해주고요.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서면 사과, 뭐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봉사, 그다음에 뭐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생리부도 기재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장난을 쳤다고 하긴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생기부에 계속 평생 가는 건데 그게 기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 마약입니다. 마약은 일단 마약의 정의는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 2018년도에는 143명이 검거가 됐는데 작년에 481명으로 3배 이상이 10대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마약을 접하고 검거가 되는지 뉴스 기사인데요. 중학생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투약, 어머니가 신고. 이거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서울에서 있었던 기사입니다. 14살짜리 여중생이 텔레그램이라는 SNS 공간에서 가상화폐로 돈을 지불하고 필로폰을 구했어요. 그래서 필로폰을 구해서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투약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을 아는 어머니가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이 14살짜리 중학생 아이가 지금 불구속 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인데 일단 마약은 내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독약이기 때문에 신경조직만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하고 내 신체 각 기능 손상되고 단순 투약 시 일단 처벌도 받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저기 4년 만에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마약은 아이들이 절대로 접해서는 안 되는 독약 물질이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마약 중에 하나가 펜타닐, 이게 강력 마약성 진통제예요. 이 마약을 쓰는 대상은 주로 말기암 환자나 대형 응급 환자 수술을 할 때 정말 강력하게 진통제가 필요할 때 쓰는 물질인데요.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 모르핀의 50배에서 10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펜타닐이 어떻게 아이들이 처방을 받게 되냐면 병원에 가서 나 여기 아픈데 참지 못하겠어요, 고통을. 그러면 병원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처방해주고 그 처방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이 펜타닐이 뭐 액상으로도 있겠지만 패치형으로 보통 아이들이 쓰는데 우리 예방접종하면 동그라미 패치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치형이에요. 근데 그 예방접종한 밴드 패치는 하루 종일 붙이고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바로 떼고 한참 있다가 다시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복용이나 이렇게 패치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붙이고 있다거나 또 뗐다가 또다시 붙이거나 이러면서 펜타닐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펜타닐의 대표적인 중독 증상이 토하는 건데 계속 토하다 보니까 위산이 역류돼서 이가 다 녹는데요. 다 녹고 그 전 PPT 페이지에 보면은 그 상단에 뭐 몸을 못 가누는 그림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내 이를 다 썼고 내 몸과 정신 모든 걸 다 파괴하는 독약이기 때문에 이 마약에 아이들이 미움도 가지 못하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입니다. 아이들이 보통 뭐 온라인으로 뭐 도박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최근에 볼링이나 바둑, 골프, 당구 등 스포츠를 통해서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결과에 돈을 거는 게 도박인 거고요. 아이들이 도박을 왜 하냐면 도박을 한번 함으로써 돈을 얻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유희동의가 있고요.
도박을 하는 과정에 돈을 얻을까 말까 짜릿하고 흥분 동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한번 벌었으니까 다음에도 또 돈을 벌겠지라는 금전 동기도 있고요. 친구들이 다 아네. 나 이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면은 도박을 해야 하나? 라는 사교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나 공부 스트레스 너무 심해. 공부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회피 동기 등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청소년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최근 청소년 도박 관련 기사인데요. 아이들이 도박에 중독돼서 사체에도 손대고 목숨까지 위협받고 학교폭력, 범죄까지 이어지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청소년 도박이 또 무섭고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 상대로 다시 너 돈 갖고 와 이렇게 또 갈취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이 좀 더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도박은 형법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10대들이 이제 무인정보 대상으로 절도범죄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최근에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했던 사례예요. 아이들이 3명의 친구 아이들이 밤에 무인정보를 들어가서 키오스크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했어요. 아이들을 잡았는데 이 아이들이 특수절도로 지금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하단에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 절취하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야 여기 한번 털어볼까? 해서 들어갔다가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요즘 아이들끼리 SNS상에서 유행하는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브라트 챌린지인데요. 길이나 이 벽에다가 눈 스프레이를 이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뿌리고 라이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이가 가연성이 있다 보니까 불이 붙으면은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붙고 그걸 사진 촬영해서 SNS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브라트 챌린지인데요. 요즘 그 안전안내 문자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 산불이나 화재 예방하라고 계속 오잖아요. 조그만한 불씨여도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다 챌린지 한다고 이렇게 했다가 불이 나면은 저기 실수로 건물과 물건을 태워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중대한 과실로 물건을 태워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요 얼마 전에 한국타이어의 대형 공장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공장에서 불이 난 게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제 연기 때문에 바로 이재민이 갑자기 생겨버렸는데 이처럼 불은 한 번 번지면은 너무나도 쉽게 번지고 이 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상을 입는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과 신체, 재산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브라트 챌린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하고 이런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적극적으로 제지 조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촉법소년이라고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년의 나이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도 되게 많고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소년법에 의해서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범소년은 말 그대로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이고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입니다. 촉법소년은 법에는 저촉했으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소년들이에요.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이고요.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옆에 보호처분을 보시면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등이 있지만은 밑에 9호나 10호를 보시면 소년형 송치가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형사 미성년자라서 나 처벌 안 받아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에도 9호, 10호 같은 경우에는 10호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나 처벌 안 받아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범죄소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되게 앞날도 창창하고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호기심과 실수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 처분을 받거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기재가 된다거나 하면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이나 행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그걸 지켜보는 친구들이나 모든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알려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경찰관 전화번호나 117, 112 학교폭력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